네, 이제 6번째 챕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관련된 부분인데, 중개보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안 나오는 애는 없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또 주로 출제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망 지문을 보시면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사망이 틀렸죠.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요율, 한도액은 물건이 주택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범위만을 정해서 시도조례에게 위임을 하죠. 그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주택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입니다. 그 1천분의 9나 1천분의 8 범위 내에서 시도가 조례로 요율과 한도액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시도마다 그 범위 안에서의 차이일 뿐이긴 하겠지만 약간의 요율과 한도액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도마다.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합니다. 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 범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나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는 물건도 예외적으로는 중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다가 보면 중개사무소가 속한 시도 외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와 그 주택이 소재한 시도조례가 다르다면 언제나 요율 한도액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 완성했다면 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어도 사무소가 서울 강남에 있다면 요율 한도액표는 서울시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액표에 따라 중개보수를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분사무소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사무소는요, 설치신고, 이전신고, 심지어 인장등록조차도 분사무소는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행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나 요율 한도액의 적용만큼은 분사무소조차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송파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사무소 설치했는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분사무소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주사무소는 서울 송파구에 있고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지만 중개 완성한 분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었다면 중개보수는 요율 한도액을 적용할 때 대전광역시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액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 완성했을 때 요율 적용은 내 사무소 벽에 걸려있는 요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나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사무소까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주택 외라고 했습니다. 비주택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가 1천분의 9 이내가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가 1천분의 9 이내고요. 그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할 수 있고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균분주의를 취하지 않고 각각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항 지문, 아까 나왔었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인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이제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5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 그리고 임대차 중개보수의 한도 요율이 아래와 같다라고 하는데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는 현행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었었답니다. 근데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차임이 30만 원이었었다고 하죠. 그런데 월세 있는 임대차일 경우에는 요율에 적용해야 할 기준 금액은 원칙을 먼저 말한다면 월 차임 곱하기 100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을 하여서 그 합산된 금액을 요율에 곱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요, 지금 30만 원에 100을 곱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에 보증금 1,500을 더해봐야 4,500만 원,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죠.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차임에다가 100을 곱하면 안 되고 70을 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37에 21, 2,100만 원에다가 보증금 1,500만 원을 더하면 요율에 곱해야 할 기준 금액은 3,6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박스 안에 보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상한 요율이 0.5 적용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 3,600만 원 곱하기 0.5 하게 되면 18만 원 산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18만 원 산출액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0.5를 적용한 상한 요율에는 한도액이 20만 원이라고 하죠. 한도액이 20만 원이면 지금 산출액이 한도액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산출액이 중개보수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번 문제에서 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을 물었다면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 것이기 때문에 36만 원이 정답이 되어야 했었을 것인데 저는 지금 이 문제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을 물었기 때문에 18만 원 이 금액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항 18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3항을 보시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요율과 한도액을 시도가 조례로 정할 때의 범위만을 명시하고 있죠. 주택의 매매계약이라면 1천분의 9, 임대차 계약 등이라면 1천분의 8이라고 하는 범위만 법령이 정하고 있고 이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거래 금액에 따르는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은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사망.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보수는 주택 소재지가 아니었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보수에 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1항 법령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렇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이 8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중개보수로 받았다면 20만 원만 무효가 되는 거죠. 20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2항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금쟁이 관련된 단원에서도 관련 판례로서 본 적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3호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당좌수표로 받았다면 후일 그 수표를 반환을 했거나 수표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되어 실수령액이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 범위 내로 줄었다 하더라도 이자는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법정된 중개보수 초과한 금품 수수자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3항 권리금은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랬죠. 권리금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요율이나 한도액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4항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중개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일정한 보수를 받았어야 비로소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보수를 받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아직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을 행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그 판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전매를 알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양권 전매에 있어서는 요율에 곱해야 할 기준 금액은 총분양 가격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양권 전매 당시에 기납입된 금액에 일정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요율에 곱해야 되는 것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총 분양가를 요율에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가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양권도 주택이니까 거래 금액을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줄 알았다. 나는 위법을 의도한 게 아니고 정당한 법률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판례는 이것은 정당한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법정된 중개보수 초과한 금품수수로서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5항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공인중개사법 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관한 판례로서 틀린 것은 1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었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에도
초과 중개보수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거 다 초과 중개보수가 된다는 게 판례였었다고요.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점유계정과 같은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3동일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 물이어야 하고요. 동일한 거래 당사자 간이어야 하며 동일한 기회였었다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져도 중개보수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을 하는 것이죠. 2항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거래 금액이 적은이 아니라 큰, 높은,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 인정되나요? 이미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 겁니다. 거래계약이 이행 과정에서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원인이 아니었다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4항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항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그렇게 하면 그거 정당한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죠.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다면 분양권 전매 당시에 기납입된 금액에다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보수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요. 중개계약이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발생하여 존재합니다. 물론 정지조건부이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되어야만 행사가 가능해지지만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심지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미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 완성 전에도 압류의 대상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와 실비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발생은요. 중개계약 체결 시 이미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3항 중개보수는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그 무효 취소 해제가 된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원인일 때에만 보수 청구권을 소멸하지 중개 완성으로 거래계약 체결시켜 주었는데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제했다거나 이행 과정에서 이행지체로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것은 보수 청구권을 흔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항 중개보수 받지 않기로 의뢰인과 합의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생략할 수 있나요?
보수받지 않은 중개행위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되므로 의무와 책임은 그대로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도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업을 하는 경우에 중개보수 등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컨설팅한다. 부동산 관리대행을 한다.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주거 이전 부수의 용역을 알선한다.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액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와 합의한 금액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죠. 갑은 개업공인중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 면적 70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25만 원의 임대차를 체결했답니다. 이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의 한도액이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지금 비주택이라고 하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죠. 그리고 괄호 안에 보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추었답니다. 이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를 중개했다면 1천분의 5, 임대차를 중개했다면 1천분의 4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임대차를 중개했으니까 1천분의 4 적용을 할 건데 0.4를 적용할 기준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었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었고요. 월 차임이 25만 원이었었답니다. 그러면 역시 25만 원 곱하기 100 해봐야 2,500만 원, 2,500만 원에다가 보증금 2천을 더해봐야 4,500만 원. 앞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거죠. 그러므로 100을 곱해서는 안 될 것이고 월 차임에는 70을 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 차임 70만 원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산을 하면 3,750만 원이 되겠죠. 근데 3,750만 원인데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은 3,750만 원인데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를 중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0.4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5만 원. 15만 원. 물론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받을 보수 총액을 물었다면 30만 원이 답일 것이지만 지금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랬습니다.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었기 때문에 15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이번에는 중개 의뢰인 들로부터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의뢰인 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을 물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보수율은 5천 미만일 경우에 1천분의 5, 한도액은 20만 원, 5천만 원 이상이면 1억 미만까지는 0.4의 한도액은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면 역시 30만 원 곱하기 100 해봐야 3천만 원, 거기에 보증금 1,000 더해봐야 4천만 원,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므로 30만 원에 역시 7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37에 21, 2,100만 원에다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하면 3,100만 원이 적용될 기준 금액이고요. 3,100만 원이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1천분의 5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15만 5천 원입니다. 한도액이 20만 원이니까 산출액 15만 5천 원이 중개보수로 확정되는데 12번 문제는 의뢰인 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을 물었으니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인에게 15만 5천 원, 임차인에게도 15만 5천 원을
각각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을 각각 받게 되면 31만 원이 될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의 법률적 근거는 중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중개가 완성되어야 하나 중개 완성이 되지 못한 경우라도 중개보수 중 일부는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조건의 성취인 중개 완성, 거래계약 체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의 표에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실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요율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하고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주택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택일 경우에는 요율과 한도액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3항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산출액 산정 방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산출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일 경우에 70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출액이 딱 5천만 원 나오면 그대로 요율 적용해도 되는 겁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일 때 70갑니다. 4항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부동산 정보 유통 체계를 통한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에게 받을 수 없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죠.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5항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천분의 9가 아니라 당사자 중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천분의 9였었던 겁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4번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면 의뢰인에게 그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이 옳은 말이죠. 중개계약은 약정 없어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 중개보수는 거래계약만 성립되면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후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나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로 인해서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었다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항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에 따라 중개보수 받는 거죠. 5항 의뢰인과 합의가 있다면 법정 중개보수 초과하여 받는 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것은 33조 금지행위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A는 분양금액 3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3천만 원, 1차 중도금 3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 아파트에 2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A는 B에게 분양권을 전매했답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이 얼마인가라고 했는데요.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다면 총 분양가가 3억 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분양권 전매 당시 기납입 금액은 계약금 3천만 원에 중도금 3천만 원, 6천만 원이죠. 거기에 프리미엄 2천만 원을 더하면
8천만 원이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천만 원인데요. 8천만 원이면 괄호 안에 보면 5천 이상 2억 미만의 경우에 0.5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 8천만 원을 0.5 적용하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지금 40만 원은 해당 구간의 한도액인 80만 원 범위 안에 있으니까 40만 원이 중개보수로 확정이 된 건데,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 것이니 총액을 물었다면 40, 40을 각각 받은 8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6번. 상가 건물의 매매 교환의 경우에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요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망을 보시면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최고 1.6%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까지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0.9, 0.9를 각각 받는 거니까 총액은 1.8%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관련 문제 살펴보고 계십니다. 쉬었다가 후반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